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을 이끌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요즘 챗GPT 엄청 핫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초거대 AI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 군데 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바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고요. 나란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1g 정도 하고 있고, 학계에도 약간 발가락을 담그고 있습니다. 먼저 초거대 AI랑 챗GP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10년 정도 세월이 느껴지는 열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러니까 GPT-4가 공개된 시절부터 챗GPT 플러그인 나온 그 기간인데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10년 동안 있어야 할 혁신이 열흘 동안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즘 이런 밈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것인데요. 위에 거 3개, 치타, 비행기, 빛의 속도까지는 고정인데,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매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AI 전문가로 거듭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초거대 AI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페이스북에 보면 챗GPT 유저그룹 코리아라는 데가 있고요. 보시면 연령대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느 조직에 가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갈 건데, 개념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초거대 AI를 기술적인 용어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문제마다 각각의 AI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AI를 하나 크게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형태로 AI를 만들고 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AI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고요. 범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려면 모델이 굉장히 커지고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는 개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를 만들고 그 개별 AI마다 데이터를 각각 만들어야 했다면, 지금은 이 범용 모델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 프리트레이닝 혹은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을 내가 정말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 즉 어댑테이션으로 2단계로 학습이 구분됩니다. 챗GPT 생각해 볼게요. 챗GPT는 온갖 종류의 글쓰기, 코드 짜기가 다 되고요. 그 글쓰기, 코드 짜기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죠. 삼행시를 써줘, 이메일을 써줘, 이런 각각들이 어댑테이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초거대 AI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 사전 훈련,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전 훈련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사람이 정답을 달지 않고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가지도 학습, 그리고 2017년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모델, 이 3가지 덕분에 오늘날의 초거대 AI가 가능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유를 할 때 이 초거대 AI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육수를 끓이는 과정이라, 혹은 초중고 교육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수가 맛있어야 요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개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요리를 하는 과정이다, 혹은 대학 가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요하다는 이제 자가지도 프리트레이닝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글 쓰는 AI 기준입니다. 단어 몇 개를 쭉 주고 가장 마지막에 올 단어가 뭔지를 맞춰보라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주권을 수호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네이버는 대한민국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AI에게 맞추도록 시키면 됩니다. 마찬가지 AI 주권을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맞추도록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정말 잘 되냐? 네, 잘 됩니다. 문서를 엄청 많이 보고 모델이 엄청 크면 돼요. 트랜스포머가 엄청 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음 단어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물론 처음엔 틀립니다. 틀리다가 계속 보다 보면 맞추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 굉장히 고차원의 추론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현이 됩니다. 단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고 모델이 엄청 커졌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규모가 만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인공신경망 딥러닝 모델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트랜스포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를 발표했을 때 번역기에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걸 트랜스포머로 바꿨고요. 그 이후로는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즉 이미지 인식이나 비디오 인식,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래프 구조, 과학에 쓰이는 많은 데이터들 강화학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 트랜스포머라는 이 모델로 대동단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AI 업계에 있든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든 있지 않으시든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중요하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챗GPT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챗GPT가 사실 알파고 이후 최대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알파고가 우리 바둑에서 AI가 아마 사람을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2016년 3월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믿음을 깬 게 좀 임팩트가 있었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챗GPT는 글쓰기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업무할 때 항상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쓰는 메일이 수십 통에 보고서 요약도 해야 될 거고 번역도 해야 될 거고 기타 등등 온갖 게 다 글쓰기입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큰 걸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챗GPT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GPT 3.5 혹은 GPT-4 같은 초거대 생성, 언어 생성 AI를 대화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 11월 30일에 첫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AI가 그때 당시는 투자해야 되는 이슈도 좀 있었고 관련된 논문인 인스트럭터 GPT를 발표하는 타이밍이기도 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들도 기대하지 않게 대박이 났죠. 5일 만에 전 세계 사용자 100만,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이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경이적인 어떤 인기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GPT 3.5 물론 굉장히 훌륭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 자체는 2022년 하반기에 이미 완성이 돼 있었고 개발자분들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이미 열심히 잘 쓰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쓰게 된 거는 사실 굉장히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 UX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좋을 때 UX가 이렇게 합해지면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다.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다시 한 번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챗GPT를 구성하는 핵심 3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GPT-3 같은 정말 잘 만들어진 초거대 AI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그냥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PT-3 같은 초거대 AI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 GPT-3가 예시나 지시문을 잘 주면 우리가 원하는 글이 잘 나오는데 그걸 잘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좀 예시 같은 것들이 잘못 들어가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픈AI는 추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전문가분들을 채용을 하고 이분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으로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GPT 3.5고요. 이 GPT 3.5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똑같은 글을 써도 어떤 것들이 더 잘 쓴 글인지를 또 전문가들에게 작업을 시켜서 만든 보상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GPT 3.5는 이제 스스로 쓴 글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쓴 글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로 사용자들에게,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 피드백을 활용해서 강화 학습을 돌리게 되고요. 그게 RLHF라고 하는 거고, 요걸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냉면 끓이는데 비유를 하고요. GPT-3 같이 초고대 언어 AI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육수에 해당을 합니다. 이 육수가 맛이 없으면 냉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 육수가 잘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냉면을 끓이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추가 학습 데이터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있으면 일단 냉면은 만들어집니다만 맛있게 드시려면 겨자 식초 잘 넣어야죠. 네, 그게 이제 강화 학습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챗GPT를 포함한 초거대 AI 활용하실 때 기억해 두실 내용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얘한테 100점짜리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70점 혹은 80점 정도 되는 거를 몇 분 안에 만들어낸다.
딱 여기까지만 기대를 하시면 엄청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이죠. 지시문,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실 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하듯이 라거나 뭔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위한 설득용 자료로 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톤을 바꿔서 글을 써줍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예시를 좀 보여주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력해도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면 영어로 시키시면 됩니다. 애당초 학습한 데이터가 영어가 훨씬 더 많아서 그래요. 한 번 질문하고 답 받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만들어진 답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키고 추가적인 소구정상 얘기하고 이건 고쳐달라 그러고 하면서 대화 형태로 주고받고 할수록 훨씬 더 양질의 원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70점, 80점짜리라 말씀드렸죠.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사실 좀 차별화도 안 되고 엣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녹여 넣어야 100점짜리, 90점짜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분야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극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글을 정말 잘 씁니다. 문법은 거의 안 틀려요. 근데 그 글이 팩트란 보장을 못 합니다. 팩트를 쓰도록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검색을 해서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쓴 글에 대해서도 더블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우리말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어의 어떤 법이나 문화나 사회나 역사에 대한 디테일을 다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얘도 똑같아서 챗GPT 한국어 정말 잘하는데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디테일하게 높으냐라고 물으면 아닌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대외비나 밖으로 나가는 정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챗GPT에 대해서는. 저희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신 정보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GPT 3.5가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GPT-4는 그보다 좀 더 뒤인 2022년 상반기까지 학습을 해서 최신 정보는 잘 모르는데 이걸 하려면 좀 가정법까지 동원을 해야 됩니다. GPT-4가 3월 14일날 공개가 됐죠. GPT 3.5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기존 글쓰기 능력에 이미지 이해하는 능력까지 생겼어요. 이건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전문 지식과 관련된 능력 평가에서 GPT 3.5 대비 훨씬 좋아집니다. 사실 GPT 3.5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미 변호사 시험 통과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위 10% 정도의 점수였는데 GPT-4는 상위 10%까지 받습니다. 1세트 세트도 점수가 거의 상위 10% 이상이어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탠퍼드나 아이비리그 신입생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국어, 원래도 못하지는 않았는데 다국어 글쓰기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빙 서치를 쓰고 계시다면 거기에 있는 챗GPT는 이미 GPT-4고요. 그리고 뒤에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에 GPT-4를 적용해서 365 코파일럿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인식이 되니까 왼쪽 그림처럼 유머 코드를 이해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처럼 차트를 주면 차트 분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편해지겠죠? 저도 쓰고 싶네요. 논란이 되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GPT 3.5가 70점, 영어가. 근데 GPT-4의 한국어 점수가 77점. 그래서 GPT-4의 한국어 능력이 GPT 3.5 영어 능력보다 뛰어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MMLU라고 하는 공학이나 수학이나 변호사 시험 같은 것들, 세트 같은 것들이 막 포함된 AI의 능력 평가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다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모든 언어에 대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정제된 벤치마크 데이터는 번역기 돌리면 품질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7점 대 70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국어 능력이 3.5 대비 좋아졌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4일 날 챗GPT 플러그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 있었죠. 15세기 정도부터 대-AI 시대가 열리는 게 진짜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앱을 막 실행을 시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직접 실행을 한 데 비해서 요즘 초고대 AI를 보면은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합니다. 내 말귀도 잘 알아듣고 맥락도 잘 이해를 하고 의도도 잘 이해를 해요. 거기에 맞게끔 응답도 해주죠.
챗GPT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초거대 생성 AI, 챗GPT 같은 거는 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액션이 안 됐는데 이제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모델에다가 모든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해 놓으면 내가 이제 쇼핑을 할 때 챗GPT가 됐든 초거대 AI한테 이 물건 사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쇼핑 앱을 실행을 시켜서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돼요. 뭐가 되느냐? 자, 결혼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결혼기념일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면 요즘 이런 핫한 장소에서 선물 주는 게 유행이라는데 어떠세요? 뭐 어디가 핫한데? 하면 검색 앱을 돌립니다. 해서 핫한 플레이스와 핫한 상품들을 쫙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게 유행이래요 하면 그래? 그럼 준비 좀 해줘 하면은 쇼핑 앱과 예약 앱을 돌려 가지고 그걸 다 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편해집니까? 자비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와, 정말 편해진 세상까진 좋은데 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눴던 모든 나의 액션 데이터들이 외국의 DB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조건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한국어 중심의 초거대 AI 네이버가 만들면 좋고 아니어도 꼭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주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자체 협업 툴 혹은 사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비바에 365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업무할 때 엄청나게 편한 생산성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안 써서 그렇지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익스플로러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죠. 거기에 빙 검색 엔진에다가 챗GPT를 엮으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열어놓고 저는 이 논문을 아카이브에서 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 탭에다가 채팅이라고 있죠. 저기에 챗GPT를 쓸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옆에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요. 이제 내가 열심히 논문을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되고 관련된 정보 물어보면 막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논문만 되는 게 아닙니다. 페이지 열어놓고 핵심 내용 요약해달라 그러면 다 이 옆에 있는 오른쪽 프로그램에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구글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를 했죠.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을 합해서 구글 딥마인드를 만들어서 GPT-4에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조금 점입가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개발자분들은 이 오토GPT라는 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캡처를 해왔어요. 잡파인더 GP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몇 가지 링크드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나에게 적합한 어떤 잡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기능만 사람이 정의를 해주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코드를 짜거나 디버깅을 하거나 코드를 개선하거나 심지어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것도 다 됩니다. GPT-4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짤 수 있는 게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제 주위에 AGI, 특이점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이걸 보더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복잡한 문제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어떤 출발점을 열린 것 같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Future of Lifes라고 하는 그룹에서 우리 GPT-4 이상 되는 실험은 6개월 동안은 쉬고 초거대 AI가 미칠 사회적 영향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논의를 해보자 하는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6개월간 멈추는 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또 딥러닝 4대 천왕인 얀누쿤과 앤드류 용은 현실성이 없는 거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좀 더 현실적인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요즘 미국의 NSC AI 의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그거 해봐야 무소용이다.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중국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겠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GPT가 앞에 거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죠. 이게 AI가 아니다. 이제는 범용 기술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보고서인 게 전 산업의 IT 아니고요. 전 산업의 80% 이상 노동자가 최소 10% 이상의 일하는 데서 GPT의 영향을 받을 거다. 20% 정도의 노동자는 최소 일하는 거의 반 이상 이 초거대 AI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이테크, 고지식, 고소득층이라는 얘기예요. 법률, 교육, 회계, 의료 등등등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제는 어떤 산업이건 초거대 AI를 모르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이죠. 사람들 이렇게 막 고용해서 정답 따는 데이터 있으면 텍스트에 한해서는 크라우드 소싱도 챗GPT 쓰는 게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초거대 AI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가 공개가 되긴 했는데 오픈 AI에서 기술 보고서를 쓰면서 대부분은 GPT-4 짱이에요, 이런 류의 결과들이 쭉 있고요. 저도 논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진을 인식하는가를 좀 보려고 찾아보다가 결국 발견한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경쟁 상황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AI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우리는 기술적인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오픈 AI가 만드는 기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사실 AI 쪽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여러 플레이어들이 좀 협업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4월 25일이죠. 오픈 AI가 심지어 GPT에 관련된 브랜드 가이드라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땡땡 GPT 이런 거 쓰지 마시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공식 파트너 아닌데 뭐 파트너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이제 회사의 길로 가겠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각 언어별 초거대 AI가 필요한 이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나라 언어를 잘한다고 해도 디테일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시로 들고 온 게 사실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보다는 좀 재밌는 걸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부여와 공주를 경유하는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GPT-4에게 시켰습니다. 했더니 일단 형식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종종 챗GPT 쓰다 보면은 한국어로 글을 쓰게 하면 중간에 쓰다가 말아요. 좀 짜증이 나지만 그럴 때는 남은 부분 마저 써달라고 하면은 태세 전화를 딱 써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다시 씁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2일차에 보면은 부여에서 현지 특산품인 홍어 삼합을 먹으라고 합니다. 홍어 삼합이 부여 특산물이었나요? 잘 모르겠고요. 3일차가 더 가관인데요. 부여에서 나들이 산책로를 따라서 산수유마을을 가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운사를 참배를 하라고 해요. 혹시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둘 다 없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산수유마을이 포천쯤에 있죠. 아마 부여에서 포천까지 걸어가려면 한 달 반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고창에 있는 선운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또 한 달 반을 걸어서 내려와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게 되는 거고요. 이런 컨텐츠 생성에서 봤을 때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컨텐츠의 품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또 컨텐츠나 디테일 관점에서 자국 언어 중심의 초거대 AI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언어를 이해하는 단위를 토큰을 씁니다. 사람은 뭐 단어가 기본 단위가 되죠. 단어당 이렇게 하나가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토큰을 일단 사전을 쫙 만들어 놓고요. 그 토큰 사전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쓰면은 25개국 이상의 글이 다 써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큰 사전을 만들 때 영어에 최적화를 시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당 토큰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 예를 들면 That's okay 이런 거는 그냥 여러 단어를 하나의 토큰에 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주류 언어인 한국어는 그렇게 배정 안 해주고요. 정말 잘해줘야 글자 하나 배정해주거나 혹은 거의 초성, 중성, 종성 같은 개념으로 쪼개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글을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지라고 하는 16자밖에 안 되는데 토큰을 36개나 써야 됩니다. 같은 의미의 영어 표현은 29자나 쓰지만 토큰을 7개만 써도 돼요. 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초거대 AI는 과금을 할 때 토큰당 과금을 합니다. 편의상 토큰 하나당 100원이라 칠게요. 700원이면 될 걸 영어는, 한국어는 3,600원을 내야 됩니다. 네, 억울하죠. 그리고 토큰 하나씩 쓰면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 갑니다. 즉 7번만 쓰면 될 거를 36번을 써야 됩니다. 속도가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초거대 AI는 글을 쓸 때 이전에 나눴던 모든 대화나 모든 글들을 다 읽고 글을 쓰는데 이 읽을 수 있는 양도 토큰 단위입니다. 읽을 수 있는 글의 길이도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 줄 요약하면은 품질도 안 좋은데 속도도 느리면서 가격만 비싼 모델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한국어는 비주류 언어이기 때문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GPT-3가 토큰 사전의 크기를 5만 개 냈습니다. 10만 개로 늘리면서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네,
토큰 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 21토큰으로. 21토큰도 많죠. 저희 하이퍼클로바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 7토큰이면 됩니다. 3배 빠르고 3배 저렴하고 3배 더 좋은 품질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 역량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각 언어 중심으로 영어 좀 섞고 다른 언어를 섞고 하는 초고대 AI를 만들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 예시가 다가 아닐 수 있죠. 실제로 해외 블로그에서 이걸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그나마 알파벳을 쓰는 언어들은 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것들이죠. 30% 정도만 추가 비용을 더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거의 4.5배 정도 더 비용을 내야 되고요. 우리 집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있습니다. 일본, 중국어 이런 애들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네. 한국어 중심으로 하는 초고대 AI 만들어야 되겠죠. 심지어 챗GPT 플러그인이 우리 데이터까지 다 뺏어가게 생겼는데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있게. 그래 능력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초고대 AI 경쟁력이 세계 2, 3위는 됩니다. 2020년 5월 달에 GPT-3가 처음 공개된 이후로 수백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언어 생성 AI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하이퍼클로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적용을 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백억 개 이상의 모델 크기를 가진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중에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딥마인드가 만드는 거라서 논외로 쳐야 됩니다. 게다가 모델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죠. 뭐 서비스도 만들고 그 서비스를 만드는 많은 스타트업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가 3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애당초 미국이 1등이라 치고 그러면 중국 2등 아니면 우리 2등인데 그러니까 세계 2, 3등이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한국어 관점에서 저희는 2020년 5월 달에 GPT-3가 나오고 나서 한 2달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때는 GPT-3가 한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죠. 한국어 비중이 0.016%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한 데이터의 양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려면 6,500배 정도의 양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한국어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97%. 영어가 굉장히 적죠. 이건 2021년 버전이고요. 지금은 영어 데이터 엄청 많이 학습을 해서 한국어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영어도 저보다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초고대 AI를 가진 국가와 가지지 않은 종속국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죠. 근데 만드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역량이 되느냐? 저희 네이버가 전 세계 영향력 비율 기준으로는 세계 6위를 했다는 제타알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위는 오픈 AI, 어마무시하죠. 2등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GPT 네오 버전들을 만든 일루더 AI입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딥마인드, 메타가 있고 저희가 6위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구글 저희 뒤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MIT 저희 뒤에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하이퍼클로바 만드는데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2022년,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클로즈 베타를 하고 있고요. 노코드, 그러니까 코드 짤 필요 없이 초고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청 가능하세요. QR코드 보이시죠?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챗GPT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시문 입력하고 몇 가지 설정해 주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퍼클로바를 출시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쓰인 서비스가 네이버 쇼핑 쪽입니다.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에는 굉장히 많은 셀러분들, 판매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문구 하나 쓰는 거, 리뷰 관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매자들이 리뷰를 엄청 많이 남겼을 때 너무 많이 하면 보기 힘들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굉장히 험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게 말해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중화된 표현으로 딱 제공을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하이퍼클로바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이버는 사내병원이 있는데 사내병원에서 이렇게 방문하는 저희 직원분들이죠.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건강 상태를 요약하는 페이션트 서머리 기능이 있고요. 이 페이션트 서머리에서 코멘트를 작성하는 거를 의사 선생님들의 보조도구로서 하이퍼클로바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게 클로바 노트인 것 같아요. 이 클로바 노트 학생분들이 수업할 때 이제는 노트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딱 클로바 노트 앱 실행시켜 놓고 교수님 설명 많이 열심히 듣고 노트 필기하는 거는 클로바 노트에게 맡기면 됩니다. 제가 기자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기자님들 중에 클로바 노트를 안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정부에서도 미팅을 할 때 클로바 노트를 쓰세요.
이제 막내분들은 회의록 작성에만 집중하는 이런 시기는 같습니다. 막내분들의 뛰어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팅에 활용하시고요. 노트 정리는, 미팅 정리는 클로바 노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만 참가자 1, 2, 3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면 이제는 하이퍼 클로바가 들어가서 미팅 요약까지 다 해줍니다. 많이들 써주시고요. 사실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고요. 저희도 2022년 초에 그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AI 챗봇 만들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는 기존 챗봇 스타일로 만들었죠. 건강이 괜찮으신지 아니신지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 급하게 반성을 하고 저희가 하이퍼 클로바를 보니까 대화를 워낙 잘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락도 안 하는 우리 뭐 아들 딸보다 낫다 막. 그래서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를 출발로 서비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쭉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틀림없이 지난번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까먹는 거예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하는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8월에 기억하기, 그러니까 지난번 통화 때 기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전하는 서비스를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버전이고요. 한번 보실게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자막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기억을 하는 거죠. 조금 속 더부룩했던 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네, 약을 어르신들께는 먹어도 계속 아이고가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컨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실제 얼른 대화 나으시길 내용입니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전화를 AI가 대신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사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픈 거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우리 반응해 인공지능 주시는 아가씨가 거예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AI한테 어떻게 안부를 지내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목소리가 너무 사람을 기분을 업 시켜서 전화를 기다리게 돼요. 네, 이렇게 또 안부 전화 주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저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고요. 죄송한데 대한민국의 많은 아들들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 서비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세계 최고 권위 학회들에 다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번 주에 열리고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HCI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까지 받게 됩니다.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거대 AI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도 이런 걸로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때문인지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칩을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4월 19일 날 발표를 했죠.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삼성전자와 함께 초거대 AI 특화된 반도체를 협업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이걸 만드시는 핵심 멤버 두 분,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죠? 저분들입니다. 보물 같은 분들이에요. 이 네이버의 초거대 AI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윤리입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윤리를 많이 신경 쓰시죠.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편향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고, 이 데이터가 정말 쓸모가 있느냐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원래 2021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하이퍼클로바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만든 데이터로 조금만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그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GPT-3의 최신 버전 가지고도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해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공개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훨씬 더 안전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사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프로토콜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사실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민감 이슈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 기업들이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전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의 초거대 AI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결과를 주는 거예요.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정말 도움이 되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겠다? 그게 바로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하이퍼클로바 X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행 코스 추천입니다. 해외. 그러면 뭐 이런 건 챗GPT도 됩니다. 뭐 적당히 쭉쭉 되는 거고요. 네,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들의 의도를 반영을 하는 거죠. 수족관 유명하다는데 포함해줘 하면 시간이 없어서 쇼핑 뺄까요? 라고 할 때 쇼핑 빼면 안 되지 일본인데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알아서 잘 대체를 해 줍니다.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서가 한 명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 챗GPT도 그렇고 이제 범용 AI입니다. 범용이다 보니까 두루두루 잘하지만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전문 분야에 특화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줄여서 바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퍼클로바 X고요. 각 전문 분야의 데이터, 건설이든 에너지든 교육이든 법률이든 뭐 굉장히 다양하죠. 의료든 고객 대응이든 이런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해서 특화된 한국어 중심의 초고대 AI를 만들어서 실제 저희 파트너들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혹은 8월에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고 파트너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 체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에 다 모였습니다. AI 하는 조직들이 클라우드에 다 모였고 그다음에 웨일이나 파파고까지 웍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로는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운영, 초거대 AI 그리고 현재 초거대 AI의 한계점 돌파를 위한 중장기 선행연구소 이렇게만 잘 만들어진 하이퍼스케일 AI, 하이퍼클로바 X를 API나 솔루션이나 서비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네이버의 많은 서비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많은 저희 파트너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함께 초거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AI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굉장히 생산성 높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미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 특화된 각 분야 특화된 초거대 AI 그리고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면 그걸 활용한 어떤 협업 툴이나 그룹웨어, 이제 초거대 AI가 장착이 된 협업 툴 그룹웨어예요. 웍스에 넣을 수 있을 거고 사내 교육이 됐든 혹은 교육기관이 됐든 교육 플랫폼으로서 웨이를 쓰실 수 있어요. 그 외에 클로바 로트라든가 클로바 스튜디오라든가 파파고 같은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제가 오른쪽에 화면 캡처를 하나 해왔죠. 저희 네이버의 웍스에는 단체방에 보면은 어디 하나 회의 갔다 오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다 확인하려면 되게 힘든데 하이퍼클로바를 딱 적용해서 요약까지 내가 안 본 메시지 요약을 바로 쫙 해줍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얼마나 생산성이 좋아지겠어요? 실제 정량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현대백화점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문구 10,000건 정도를 저희가 제공하는 학습 API에다가 추가 학습을 시켜서 만든 카피라이터 AI가 있습니다. 루이스라고. 원래 카피라이팅 업무가 2주 걸렸대요. 이 루이스는 3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생산성이 무려 4%로 단축이 된 거예요. 96%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현대백화점이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 엄청 많죠. 예전에는 2주나 걸렸으니까 똑같은 문구를 내려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매장별, 지점별 특화된 문구를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자체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정부조차도 초거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보면은 공공기관 국회 정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 많은 문서들을 AI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 가공해서 공개를 하면 그거를 민간에 있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같은 거죠. 추가 학습을 해서 국회나 공공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일하는 거를 생산성을 높여주겠다. 사실 거기도 문서 뭐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10분의 1, 5분의 1로만 줄여도 훨씬 본질에 맞는 업무를 하겠죠. 그리고 케어콜까지 사회문제 해결하는 데도 쓰실 수 있을 거고 대민, 이제는 24시간 공휴일 없이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 엄청 편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는 아마 관세청 데이터인 것 같고요. 관세청에서 질의응답 2,000건 들고 와서 제가 한 10분 코딩하고요. 이걸로 저희 글로벌 스튜디오의 사내 버전에 제공되는 학습 API에 추가 학습을 시켰는데, 저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 정확하게 질의응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이제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초거대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AI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복잡한 문제를 AI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재정의하고 재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하려면 세 번째, 각 여러분들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많이 쌓고 역량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재정의 재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라는 도구를 쓰긴 쓸 텐데, 이 도구를 어디까지 믿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업 중요하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AI에게 일을 시키려면 말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게 질문하는 능력, AI에게 일을 시키는 능력, AI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도 이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글로 배우거나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튜브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활용해 보시고 하셔야 늘어납니다. 많이 써보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요. AI가 여러분들을 대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 직접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AI를 못 쓰면 AI를 잘 쓰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AI 잘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버 X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